안녕하세요. 나이 60을 넘기고 나니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사는 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불행이 큰 만큼 행운도 크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침 제 고민도 좀 털어놓고 지금 힘드신 분들이 제 살아온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위로 오빠 한 명, 아래로는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딸이었고요.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살림에 아이들 공부까지 시키자니 아들들은 몰라도 저까지 공부시키는 건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요. 그렇게 부모님 농사일 거들고 집안일 하고 하면서 크다가 19살 때 동생들 뒷바라지도 하고 집에 돈도 좀 보태려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면 못한다고 해서 몰래 속이고 들어갔어요. 학교도 못 다닌 19살짜리가 뭐 그렇게 일머리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언니들이 도와주고 눈대중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공장을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장 사장님 아들이 제가 좋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조금 건들거리길래 처음에는 어리다고 얕보고 놀리는 줄 알고 싫어했는데 자꾸 찾아오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해서 저도 관심이 좀 생겼죠. 그런데 같이 일하는 언니들 말로는 사장 아들이 읍내에 소문난 논팽이의 바람둥이라면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 남자 때문에 신세 망친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찾아와도 모르는 척하고 묻는 말에도 꼭 필요한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무시해도 낯빛 한 번 변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대했고요. 희수가, 너 누가 내 욕하는 말 들었니?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 거 나도 아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언니들한테 들은 말도 있고 저는 성실한 남자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고향 동네에 저를 예뻐하는 오빠들도 있고 공장에도 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소문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남자는 1년을 그러면서 저를 쫓아다녔죠. 1년을 한결같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같이 읍내에 놀러 갔는데 듣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죠. 사람 마음도 잘 알아채고요. 그래서 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어요. 참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문제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덜컥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 사실을 안 오빠는 난리가 났죠. 무조건 애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때려 죽여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수술이니 뭐니 그런 것도 겁났고 왜 멀쩡한 애를 지우자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이대로 집에 내려가서 맞아주거나 매한가지니 그냥 나차고 난리를 쳤죠. 그러자 그렇게 자상하던 오빠가 태도가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야, 이희숙이 너 진짜 조심 좀 하지. 결혼이 장난이야? 그 소리 들으니 그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울고불고 애원했었는데 결혼 안 해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할 거라고 고함을 쳤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대드니까 오빠도 무서웠는지 알았다고 하고는 며칠 뒤에 저를 집에 소개시켰어요. 시부모님들은 임신, 결혼 소리가 나오자마자 생각도 안 해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무슨 사장 아들씩이나 돼서 공장 직원이랑 결혼하냐고 얼굴이 벌개져서 오빠에게 소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오빠를 쥐어박으며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자리 선봐줄 텐데 설치고 다닌다고 혼을 냈어요. 그래서 더 들어봐야 답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애 낳을 거고요. 만약에 책임 안 져주면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에 다 소문내고 다닐 거니까 결혼시켜주세요. 제가 당차게 나가니까 두 어른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남의 애를 뵌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저도 곱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 좋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오빠만 귀중하고 아깝고 그런 건지 화가 났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결혼을 한 셈이죠.
결혼하겠다고 달려든 건 지금도 후회가 없는데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남편은 신혼부터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지 시댁 식구들은 무슨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이 저를 취급하니까 사람이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 낳아준 사람인데 좀 버티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남편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해 떠돌던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게 저 만나기 이전부터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애 생기고 지우라고 해서 신세 망친 여자들도 있고요.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이미 근방에 소문이 다 났고 누가 일부러 그런 소문을 지어낼 리도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는 집에서 애 키우고 있으니까 읍내로 나다니면서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다닌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몇 년째 부부관계가 없으니까 자존심 버려가면서 먼저 다가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하더니 급기야 어느 날은 화를 벌컥 내면서 누가 너 같은 촌년 버러지하고 한 입을 덮고 살고 싶은 줄 알아? 그렇게 폭언을 하고는 그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7살이던 해였어요. 그때쯤엔 남편뿐 아니라 시댁에서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 며느리라고 생각지도 않으니까 명절이고 뭐고 오지 마라. 동네 사람 보기 여간 창피해야 말이지. 아, 너는 귀도 없냐? 아, 그래. 부잣집 아들 노려서 애 베고 며느리 됐단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냐? 그래서 남편과 아들만 시댁에 갔죠. 그렇다고 명절에 혼자 친정에 갈 수도 없어서 저는 늘 명절을 혼자서 지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30도 못 됐던 때예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사니까 자존심이라고는 나만 할 게 없고 사람이 점점 시들더라고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남한테 피해준 거 없으면 어디 가서 굽히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성격조차도 배운 거 없어 무식해서 그렇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차츰 소심해지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을 건 자식 하나라는 생각으로 아들만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잘 키워서 나중에 서름 안 받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춘기가 오게 되자 아들도 저한테 말을 안 붙이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아들이 저녁밥 먹고 나면 오늘 숙제는 다 했니? 내일 뭐 챙겨갈 거는 없고? 하면서 물어볼 때가 있었죠. 그러면 아들은 그런 제가 귀찮았는지 숙제가 뭐 있고 그런 거 말하면 엄마 알아? 아빠가 엄마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던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냅둬. 하고 저를 상대도 안 하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아빠라는 인간이 하는 행실이 그런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어요. 그래도 글 몰라서 아들 버릇도 못 들이는 엄마가 되기 싫어서 책을 구해다가 날마다 혼자 연습해서 어설프게라도 한글은 혼자 뗐어요. 저야 못 배웠지만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일 하며 살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친구를 다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학교로 뛰어가 담임 선생님, 학교 부장 선생님 할 것 없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너 왜 친구랑 싸우니? 싸워도 왜 너보다 약한 애랑 싸워? 왜 너는 얼마 맞지도 않고 친구만 두들겨 팼어? 말해봐. 싸워도 내가 싸우고 혼나도 내가 혼나지. 아, 엄마는 학교에 왜 찾아오고 난리야? 아, 엄마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학교는 왜 오냐고. 내 친구들 보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절대 학교에는 오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아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이제 제가 뭔 소리를 하든 아들은 저를 무시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든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서러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시댁한테 버림받고 이제 아들한테까지 버림받는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죠. 그 뒤로는 아들도 저를 거들떠도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바보 같은지를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그러고 나니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 말수도 줄어들고 어딜 가도 사람이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여자를 집에 들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군말 없이 깔끔하게 도장을 찍어주고 나왔죠. 친정으로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어디 술집 같은 데나 일하면서 인생 더럽힐 때까지 더럽혀보자는 충동이 들었죠. 그런데 또 그러자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이 왜 이 지경까지 와버렸나 하는 억울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돌이켜보니 처음 공장에 들어와서 언니들이랑 일했던 그 시간이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큰 공단이 있는 대도시로 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일만 했어요. 가끔 쉬는 날에 공장 사람들이랑 술이나 한 잔씩 하는 것 외에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게 잡생각도 안 나고 제일 편했죠. 옛날이랑은 다르게 다 자동화되어 있었으니 특별히 몸이 축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각자 사연은 다 달랐지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어린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옛날 생각도 났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놀고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안에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아늑했어요. 대신 주간일을 끝내면 틈틈이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그놈의 공부가 뭔지 다 식구들 잘 되라고 희생했을 뿐인데 그게 약점이 돼서 저를 지독하게 괴롭힐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한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배웠어요. 막상 해보니 별것도 없더라고요. 고작 이런 걸 가지고 그 유세들을 떨었나 생각했어요. 공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 되면 몰래 찾아가서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아들 있나 보고 오기도 하고 몰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했죠. 그렇게 몰래 아들 쫓아다니는 걸 3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먼발치에서 아들 모습을 보게 되었죠. 몇 년 사이에 키도 부쩍 크고 어른이 다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인사만 하고 용돈이나 쥐어주려고 아들 앞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아들은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인상이 굳은 채로 저를 지나쳐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공장으로 내려오는 길에 얼마나 애간장이 끊어지는지. 그냥 앞으로는 아들 보고 싶어도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공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딱히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안 썼는데 저보다 더 돈을 안 쓰는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활력이 강하다는 말로는 표현하기 모자랄 정도로요. 밥 주고 재워주니 그야말로 생필품만 딱 사서 아껴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곳에서 저랑 가장 친하고 기숙사 방을 같이 썼던 언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언니는 경제관념을 떠나서 머리가 꽤 좋고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 언니는 월급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주식 사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왜 그렇게 아껴서 저축을 안 하고 다 주식을 사요? 그러다 돈 날리면 어쩌려고요? 저축도 하고 이거도 하고 그러지. 너도 돈 쓸 데 없으면 나랑 같이 주식이나 사둬. 그냥 노후 자금으로 넣어두는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너도 땡땡 회사 것만 주구장창 사둬. 그리고 그냥 없는 돈 삼치고 잊어버려야 돼. 언니, 그럴 거면 근데 그건 안 위험해요? 저는 좀 불안해서 못할 것 같은데. 왜 하기는? 여기 절대 안 망해. 생각해봐. 사람들이 이걸 안 쓰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야. 그 언니 말의 요점은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적금 넣듯이 사두라는 거였어요.
몇 푼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거는 봐봐야 답도 안 나오니 쳐다볼 생각도 말고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만 안 망하면 큰돈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주식이라고는 전혀 몰랐지만 물가 어쩌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언니의 말이 꽤 그럴듯하게 들렸죠. 그리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그걸 하니까 저도 그냥 시험 삼아 하기 시작했죠. 월급 받으면 생활비 몇만 원 빼놓고 주식에 넣고 그렇게 하기를 한 5년을 넣었어요. 밥이야 어차피 회사에서 다 주니까 거의 월급 다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언니가 굳이 당부하지 않아도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몰랐어요. 볼 줄을 알아야죠. 그냥 적금 같은 건가 보다 하고 늙어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그 돈 빼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50 넘어서까지는 일만 하면서 살았죠. 중간에 고향에서 온 애를 만나서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댁 소식도 차츰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악착같이 살면서 눈물이라곤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정말 간만에 실컷 울었네요. 아들이 아무리 저를 그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한번 찾아와서 섹시될 여자도 보여주고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 기대를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아들 장가간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아들을 가슴에 묻기로 마음먹었어요. 그간에도 아들의 소식은 꾸준히 들었어요. 시댁은 세월이 흐르면서 공장이 차츰 안 돼서 벌써 예전에 문을 닫았고 아들은 그 지역에서 우유 대리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난 후에는 한번 사무실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들도 나이를 많이 먹었더군요. 환영은 못 받았지만 다행히 문전박대는 안 당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했죠. 학교 다닐 때 보고는 정식으로 마주한 건 20년 만이었어요. 엄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나 사는 곳에 고향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여기 소식도 많이 듣지. 아휴, 내가 바빠서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그랬네. 그거 뭐 우리가 연락 안 한 건데요, 뭐. 그래도 건강히 잘 계시네. 오는 길에 혹시 뭐 아버지는 한번 봤어요? 아니, 내가 네 아버지를 어떻게 보니? 어디 뭐 네 아버지가 날 만나려고는 하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뭘 그렇게. 엄마, 아버지 지금 어떠신지 몰라요? 아버지 소식은 못 들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그간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안 그래도 나이 들어 고생하겠다 싶긴 했는데 50이 넘어서는 사람이 영 안 좋아져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어디 몸이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쩡한 것도 아니라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집에서만 지낸다고 하네요. 사정이 그러니 지금은 재혼한 그 여자랑도 따로 살고 있고요. 딱히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갈 때는 우유 같은 것도 좀 들고 가라고 몇 개 챙겨주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들이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사무실에 들러 얼굴도 보고 아들이 사무실에 없으면 못 보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재작년에 제가 몸에 너무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길에 그만 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보호자로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제 핸드폰에 1번으로 저장되어 있는 아들 번호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 되는 사람도 만나봤죠.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아이고 세상에, 바쁜데. 왜 여기는?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람 쓰러졌는데 보호자 안 불러요? 엄마 평소에 건강관리 좀 하세요. 혼자 사시면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엄마 때문에 지금 일하다 말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안 그래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진짜. 아들이 체면도 모르고 투덜대는 소리에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보다 못해 아들을 말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프신 분한테. 여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 아유, 내가 정말. 아, 그나마 멀쩡히 깨어나셨으니 망정이지. 도대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뜯어보니 며느리는 그래도 아들에 비해 성격이 참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생전 처음 만나서 인사만 한 며느리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대니 저도 마음이 많이 언짢았죠. 아들은 일 때문에 바로 올라갔지만 며느리는 보호자라고 이틀 정도 근처에서 지내면서 병실을 들여다봐주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퇴원 수속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아들은 그날도 와서 한참을 투덜댔죠. 아유, 그러게 안 와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다. 이제 그만 가자.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 지금 사업도 힘든데 말일날 돈 메꿀 돈 갖고 지금 병원비 내러 온 거야. 우리 다시는 이런 일로 보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실비보험 같은 건 들어놨어요? 아들한테 쌓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한참을 참고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병원비 내가 낼란다. 누가 너더러 병원비를 내달랬냐? 어디서 실비보험 같은 소리를 하고 참나. 너는 내가 아직도 무식하고 힘없는 엄마로 보이냐? 너희 이리 좀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아무 소리 않고 1층으로 내려와 병원비를 모두 계산하고 아들 내외를 1층 로비에 앉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잔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 돈은 다 너 주려고 했던 돈이다. 그런데 이제 나 죽으면 이 돈은 다 시청의 복지과에 갖다 줘야겠다. 오지를 말든지 전화해서 물어보고라도 오든지 왔으면 기분 좋게 있다 갈 일이지. 너는 돈 1,200 갖고 그렇게 행세를 해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30년 전에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를 따라 사두었던 주식이 그 사이에 50배가 올랐습니다. 돈이 20억이 되니 그 다음부터는 돈이 돈을 낳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또 5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쓰던 사람이나 쓰지 저는 그냥 모아두기만 했어요. 젊었을 때 바라던 대로 작은 집도 하나 있으니 살 만큼만 남기고 아들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아들은 제 휴대폰을 보고는 뭔 넋이 나갔는지 말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쳐다보던 며느리도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넌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네 아빠 바람나서 이혼 도장 찍을 때부터 내 인생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네가 날 이따위로 대? 이제 네 마음 알았으니 그만 올라가 보거라. 다시는 너한테 이런 연락할 일 없을 거다. 그리고 아들 보는 앞에서 1번으로 저장되었던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전 아들에게 돈이 많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들이 대하는 태도에서 느낄 수 있었고 아들이지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엄마! 잠깐만. 엄마 그래도 퇴원했는데 식사는 하고 가요. 그냥 가지 말고. 가요, 엄마. 와요, 빨리. 그래요. 그래도 병원 나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저희랑 같이 가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한사코 붙잡았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 타고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제 전화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어머님, 남편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요즘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투정을 부렸나 봐요. 부디 노여움을 푸세요. 라고요. 아들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목적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굳게 다짐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